지난 이야기. 바바로사 작전을 통해 독소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소련 영토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당시 소련의 영토였던 키예프에선 독일군의 호위 선멸 작전이 펼쳐져 수많은 소련군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후 독일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차지하기 위해 흑해의 유충지인 세바스토폴로 향하게 되는데, 독일군과 소련군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 세바스토폴에서는 어떤 전투가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진과 사람에서는 독소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세바스토폴 공방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얼마 전이었죠. 러시아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배후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크림반도, 크림대교 폭발에는 독소 전쟁의 이야기가 또 담겨 있습니다. 흑해 함대라고 흔히 보여주죠. 러시아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의 동맥이 바로 이 크림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독소 전쟁 때도 역시나 이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엄청난 전투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 박사님, 임용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바스토폴 항구 어떤 항구입니까?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 전투, 그리고 이 장소, 배수진을 표현하기에 딱 적당합니다. 배수의 진. 흑해를 배수진으로 치고 지금 소련군이 저항하는 거거든요. 이 세바스토폴이라는 곳이 이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련군이 크림반도 이 서쪽에 있는 세바스토폴에 몰려 있어요. 여기에 삼중 방어선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먼저 이 세바스토폴은 지리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네, 세바스토폴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림반도 남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전략 항구인데요.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들 부동항이라고 알고 있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당시 소련이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부동항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수출입이 다 막히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이거를 군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밑에 블랙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흑해. 세바스토폴이 넘어가게 되면 흑해에 대한 제해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흑해 위쪽에 보면은 오른쪽 위쪽에 바다가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죠. 네. 저게 아조프해라고 합니다. 이 크림반도를 내주게 되면 아조프해까지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독일하고 소련이 전선에서 맞붙어서 전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크림반도가 함락이 되게 돼서 독일군이 아조프해를 따라서 후방으로 돌아가면은 모스크바를 측후방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2014년에 러시아가 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을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 아조프해를 넘겨주게 되면 모스크바가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러시아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히틀러는 눈 뒤집혀 있는 상태인데 난리치죠. 7월 23일부터 닥달하기 시작하는데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크림반도 들어가는데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몇 번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8월 12일까지 점령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크림반도로 막 들어왔고 한 2달 동안 열심히 싸워서 소련군을 세바스토폴까지 몰고 간 상태예요. 그게 이제 10월경이 됩니다. 그때 공격을 개시한 독일군은 제11군입니다. 만슈타인 장군이, 그 역전의 명수 만슈타인 장군이 신임 사령관으로 각 부임한 상태고요. 11군은 2개의 보병 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예하에 9개 보병사단, 루마니아 제7군단, 1개의 기갑사단, 제306 포병사령부가 위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독일군의 포들이 이 306 포병사령부의 통제를 맡은 포예요.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걸 어디다 쓰려고 그래 라고 했던 게 여기에서 사용이 됐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약 600대 정도의 항공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치하고 있는 소련군은 흑해함대 사령관 옥타브스키 중장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함대니까 당연히 함정들이 있었고요. 아까 지금 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말도 안 되는 사람만한 포 있잖아요. 305mm 한 포인데 그게 드래그노트라는 전함에 이제 배치됐던 한 포를 지상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예, 진짜 사람만한 포탄이 날아가는 거예요. 305mm니까.
그리고 제8해군육전 여단 소속의 병력이 약 32,000에서 49,000 정도의 병력이 있었고요. 추가로 지원 병력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까 지도상에서 보셨던 크림반도 우측 끝부분에 케르치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20만 정도의 지원 병력이 추가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약 35대 정도의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름도 좀 뭔가 이쁘고 귀엽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무기 좀 우리 한번 보면 저걸로 800mm 구스타프 엄청나다는 연사포죠. 걸 알 수 있는 거죠. 저게 나가요, 근데? 저 지금 나가나 궁금해서 다들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장군들도 야 저거 나가는 거야 하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독일군이 8월까지 이제 끝내 이렇게 히틀러가 네. 8월까지 모든 걸 끝내 이 얘기했는데 지금 못 끝내고 2달 동안 들어와서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10월 이죠. 싸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2달이나 걸렸을까? 딴 데서는 막 500km 달려왔다며. 이거 크기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이 크림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섬 같잖아요. 네. 27,000 평방킬로미터인데요. 네. 우리 지역 경상도가 29,000 평방킬로미터예요. 아, 경상도만 해요? 저 경상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일군이 늦은 게 아니에요. 2달 만에 저걸 저렇게 들어왔으면 그리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열을 한번 정비를 하고 이제 10월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와 비가 엄청 오네. 아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아이고야.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일단 기갑부대 뭐 못 쓰고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습지라든지 하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이제 처음에 다 쏟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공격을 하는 것은 12월 17일인데 그 중간에 이제 전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게 누군지를 우리는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아까 소련에 육전여단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해군 소속이거든요. 육전여단 이게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네이벌 인판트리예요. 그럼 뭐냐? 네이벌 해, 인판트리 보병, 해병. 아, 해병대예요. 해병대. 그러니까 이게 겨울 전쟁 때 교훈을 소련군이 많이 얻었다 그랬잖아요. 핀란드랑 싸워 보니까 상륙 전력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세핑 부대예요. 그래서 이 새로 만든 신편 부대인데 이 해병대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아, 소련의 최정예를 집어넣은 거네요. 네, 얼마 안 됐지만 그것도 3만 명씩이나 나중에 막 계속 들어오거든요. 오. 그리고 독일군도 뭐 밀리진 않죠. 독일군은 뭐 병력이나 무기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만슈타인이 왔단 말이에요. 만슈타인 장군이 지금 들어와서 11군을 이끌고 가는데 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이 11군이 새로 만든 부대예요. 요거 저 독소전 하려고. 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부대가 많고 또 예비 부대다 보니까 장비가 있으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으면 무기가 없고 이런 부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일부 부대는 부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전투를 한 번 안 해본 부대도 있어요. 어허. 이따 나오는 주요 부대인 뭐 132사단이라든지 이런 독일군 부대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전투가 막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이게 지금 10월 초순에서 중순까지인데 만슈타인 장군이 지금 제가 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 전임자가 비행기 타고 정찰하다가 착륙하는데 쥐레밭에 착륙을 해가지고 죽어요. 사령관이 네. 지뢰밭에 착륙을 하다가 네. 지뢰가 터졌어요? 야, 저기 가라, 저기. 근데 그 쥐레밭에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죽어서 만슈타인 장군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만슈타인 장군이 해결사이기도 하고 지금 이거 빨리 끝내고 다음 작전으로 가고 싶어서 적임자 보낸 겁니다. 이 만슈타인 장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계획도 하고 프랑스에도 갔다가 지금 가장 힘드니까 독소전에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키예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해결사로서 온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독일군의 공격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네, 독일군의 세바스토폴 공격은 10월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막 태어난 베이비 사단 132 보병 사단이 선봉으로 위력 수색을 실시를 합니다. 이 위력 수색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격적인 공격 작전을 하기 전에 방어 부대가 어디 있는지 탐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하면서 소련군의 방어 진지, 주요 공용 항해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련군이 이거를 종진 깊은 방어지대 편성해서 병력들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독일군이 찔러보고 있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것들 오네? 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저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집결지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공격 부대의 공격 출발 집결지에다가 305mm 한 포를 쐈어요. 아, 그냥 저쯤 되겠지 하고 쏜 거예요? 네. 얻어 걸려라 하고 쐈는데 네. 진짜 집결지였던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네, 얻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32 보병사단이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습니다. 이야. 그래서 일단 퇴각을 해요. 그래서 소련군은 지금 한 포 쏴가지고 한번 재미 봤잖아요. 네. 그래서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던 함대를 출동시켜가지고 한 25마일 북쪽까지 한번 올려봅니다. 아까 독일군 부대 중에 기갑사단 하나 있었다고 네네. 했잖아요. 25마일 올려보니까 한포 사거리 안에 전차가 보이네? 오. 거기다 또 쏜 겁니다. 오. 그러니까 독일군도 이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항공기들을 보내가지고 아.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던 전함을 공습을 하는데 격침시키는 데는 실패해요. 한 50명 정도 사상시키고 네. 그 정도 이제 공방주를 주고받고 나서 11월 1일부터 만슈타인이 직접 지휘하는 제11군의 본대가 심페로폴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북쪽에 보면 네네. 굉장히 좁은 곳인데 그 도시를 공격 점령하면서 본격적인 세바스토폴 공방전에 서막이 올라갑니다. 이 부대가 이제 당장 500명이 전사상자가 나니까 다른 부대로 교체할 동안 만슈타인 장군이 무려 일주일 동안 있어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병력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때 소련군도 만만치는 않은 거죠. 이때 소련군이 아무 조치 안 취하고 숨만 쉬고 있었더라면 만슈타인 장군이 집어넣은 세 부대에 당할 뻔했는데 23,000명을 동쪽으로부터 이동시켜서 부대를 보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5만 명,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7만 명,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세바스토폴에 있는 것이고 한포 사격으로 재미 봤으니까 한포 계속 쏠 것이고 고정포도 계속 쏠 것이고 양쪽은 결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판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상황을 인지를 해요. 만슈타인 장군이. 소련군이 충분히 준비를 했구나. 네. 정예 부대를 보내야겠다. 어허. 그래서 아껴놓은 비단 주머니에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부대 중에 두 번째로 아끼는 부대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54단이에요. 이 54단이 프랑스에서부터 다 참전했던 부대예요. 폴란드, 프랑스 거쳐서 독소전 온 부대예요. 노련한 네, 부대겠네요. 지금 와서 사실은 재조직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미리 쓰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흑해가 지금 소련 거잖아요. 네. 2만 명, 3만 명씩 육전여단 그다음에 뭐 예비 부대가 쑥쑥 들어와요. 케르치 쪽으로.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슈타인이 이때 또 뭘 하냐면 멈춰. 세바스토폴 공격 그만. 케르치 여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 전력을 케르치로 보내갖고 케르치에서 지금 교전을 벌입니다. 세바스토폴이고 뭐고 케르치로 지금 2만 명, 3만 명씩 들어오면 뭐가 제일 겁나겠어요, 만슈타인은? 뒤를 잡히는 거예요. 포위죠. 자기가 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죽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한번 도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 그래서 역공을 펼칩니다. 정면으로 포탄이 다 날라오고 군단급 부대가 밀려오니까 오이씨 정면 공격인데? 하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슈타인이 뒤쪽으로 일개 연대 병력을 돌린 거예요. 걸어서 간 게 아니라 보트에 태워가지고 돌립니다. 야. 바다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소련군 후방에 상륙을 해버리니까 소련 제44군이 솔직히 군 정도 규모의 부대면 일개 연대가 뒤쪽으로 와서 상륙했다고 해서 이 놀랄 규모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제압 가능한 정도죠. 제압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사령관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뒤에도 저 군이 네. 오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보낸 독일군은 일개 연대지만 전장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네. 실제 적병력은 중대급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도 중대, 저기서도 중대, 여기서도 중대라고 보고가 올라가면 보고가 받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공황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사령관이 뭘 결정을 못 해요. 그러면서 이제 44군이 완전히 붕괴되는 양상이 보이니까 아껴놨던 기갑사단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결정적인 기동전을 실시합니다. 마지막 단검을 비수에 꽂은 거죠. 아까 그 두 번째로 아끼는 부대가 54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일 아끼는 부대. 지금 6개월 지나서 지금까지 안 쓰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내의 만슈타인이에요. 이 기동전의 결과로
20만의 병력 중에 무려 2만 8천 명이 전사를 하고요. 14만 7천 명이 항복해서 포로로 잡히고요. 살아서 빠져나가는 건 3만 7천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소련군의 전략은 케르치 반도에 상륙한 20만의 군대로 망치 역할을 하고 강력한 방어지대를 편성하고 있던 세바스토폴 방어군 흑해함대 병력을 모루로 해서 망치와 모루로 때려잡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만슈타인의 군대를. 망치가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사실 세바스토폴의 운명은 절단이 난 겁니다. 네, 오늘 세바스토폴 공방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키예프 전투도 하고 세바스토폴 포위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처절한 과거가 반복된다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소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